오늘은 요약집 50페이지 할 차례죠? 네, 확인 설명입니다. 우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그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의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가 있다라는 거 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확인 설명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요,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확인 설명의 의무인지, 그죠?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인지를 우선 구별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죠? 양자간은 차이가 좀 있죠? 그러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의 의무라는 거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라는 게 차이가 뭐냐? 그죠? 확인 설명의 의무는 말 그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예요. 그죠? 그러면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는 그 확인 설명한 내용을 문서로서 작성을 하자는 얘기죠. 그럼 이 양자간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큰 차이는 시기상의 차이가 있겠죠. 확인 설명의 의무는 언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얘는 계약 체결 전이 되겠죠? 그죠? 얘는요, 계약 체결 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될 의무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설명을 할 때, 그죠? 중개 활동을 할 때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어떻게 된다? 계약서와 더불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50페이지 보시면 확인 설명 의무에서 박스 나오죠. 박스 내 확인 설명 의무는 중개 의뢰받은 후 중개 완성 전이니까 계약 전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자 보실게요. 확인 설명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다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될 권한과 의무, 권한이라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중개 보조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구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있다. 그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작성의 의무가 없죠. 단 작성을 해놓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의 의무는 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는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들은 다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중개보조는 못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은 사장님만 작성의 의무가 있고, 그죠?
직원인 소속공인 중에서는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어떻게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할 의무는 있다. 그죠? 그래서 시점은 중개 의뢰를 받은 후 중개 완성 전까지고요. 대상자는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만 확인 설명하면 족하다. 거기 꼬시는 거 나오죠? 꼬신다는 게 뭐예요? 거래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해서 중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이 계약할 사람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계약을 하도록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 사항에는 뭐가 있을까요? 쭉 나오죠? 권리관계, 벽면 및 도배 상태, 수도전기가스 기본적인 사항, 거래 쭉 나오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다 외운다? 외우실 건가요? 못 외우죠? 안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못 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죠? 외우려면 외우겠죠? 근데 이거를 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차이만 좀 이해하시면 더 편하시겠죠? 맞죠? 그래서 옆에 51페이지 박스를 보실게요. 우선 전송 중개를 좀 빼시고 두 번째 확인 설명사항과 확인 설명사항,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주거용 있을 때 차이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죠? 위에 것들, 소유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 벽면 및 도배 상태 이런 것들은 쭉 아시겠죠? 그죠? 쭉 나오는데 밑에 관리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 실제 권리관계, 비선호시설 이게 뭘까요? 자, 책을 한번 보실게요. 책이 어디 보시면 되냐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요 201페이지에 나와요. 그죠? 201페이지에 보시면 얘네들의 차이를 한번 보자고요. 어찌됐건 간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지금 다 써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중개 활동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계약서를 쓸 때, 그죠? 모든 사항을 다 문서로서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좀 적겠죠? 맞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을 설명할 때는 보통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로 설명하는 거랑 문서라는 거랑 차이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꼭 하셔야 되고, 문서와 말로 하는 거의 차이는 요 네 가지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201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시면 있는 거부터 봐야 되겠죠. 있는 거에 보면 맨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동그라미 5번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오죠. 보이시나요? 그게 관리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비실 관리 주체 이 부분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할 때는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할 때는 그죠? 이런 거 구별하지 않고 이건 내가 설명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설명 안 할 거야. 이거는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뒤에 나오면 공시지가 나오죠. 그죠?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동그라미 7번 나오죠. 넘기시면 202페이지에. 교재 202페이지에 7번에 보면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로마자 2의 9번. 그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비선호시설 있을 겁니다. 그죠? 비선호시설 위에 있죠. 위에 비선호시설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선호시설, 실제 권리관계, 공시지가, 관리에 관한 사항 요 네 가지 같은 경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확인 설명을 할 때는 그죠? 확인 설명을 할 때는 안 해도 되기는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이 위에 있는 것들 있죠? 그죠?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거 확인 설명사항에 요 위에 있는 것들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 두 개의 차이를 얘기를 하겠죠. 굳이 낸다면. 그죠? 다음 중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맞죠? 확인 설명서에는 있으나 확인 설명사항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여기 네 개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되는 거지. 찝으시면. 그죠? 근데 맨 오른쪽에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에서도 하나 세모가 있어요. 임대차일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게 하나 있죠. 그죠? 그거는 뭐죠? 공시지가겠죠?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결국은 얘네들은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의무를 주는 걸까요? 지금 어찌됐건 확인 설명의 의무도 있고,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는 건데 X 표시를 쳐놨다든지 아까 본방 말씀드린 세모를 해놨다라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거래 의뢰인에게, 그죠? 그렇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나요? 그죠?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서는 임대차일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매매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다 쓰시긴 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임대차일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거래 당사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닥 의미가 없겠죠? 임대가가 중요하지. 현재 상황. 그죠? 그러니까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임대차일 경우 생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확인설명사항에서 확인설명사항에서는 관리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 그죠? 확인설명할 때는 공시지가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있겠죠. 실질적으로 X표시 쳐놓은 것도 어때요? 거래 당사자의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특히나 비선호 시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죠? 그죠? 비선호 시설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요 근처에 뭐가 있다든지. 근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로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확인 설명사항은 없고 확인 설명서에는 있어요. 어차피 둘 다 넣어놓으면 더 편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설명을 하다 보면 좋은 것만 하게 되잖아요. 그죠? 좋은 것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빼먹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자면 빼먹었다고 치면 확인 설명의 의무에 반드시 비선호 시설을 해야 되는데 빼먹으면은 공인중개사한테 피해가죠. 하지만 최소한의 마지막 방지책은 어떨까요?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를 유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알선을 하잖아요. 알선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점을 찍는 데는 언제예요?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잖아요. 그죠?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얘기를 반드시 하고, 확인 설명할 때는 얘기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죠. 이게 그잖아요. 이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그런 뜻은 아니지만 혹시 확인 설명을 할 때는 빼먹었다 손 치더라도, 그죠? 빼먹었다 손 치더라도 확인 설명서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넣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인과관계를 찾으려면 그렇게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이 있다 없다, 관리 주체가 있다 없다, 이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안 해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어떻겠어요? 나중에 실무에서는 다 설명하시겠죠. 그죠? 비선호 시설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확인 설명 사항에는 이 정도 선만 해주고, 왜냐면 확인 설명은 구두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어때요? 얘를 손으로 보고, 그죠? 리스트를만 다 외워가지고 1번 이건 어떻고요, 저건 어떻고요, 저건 어떻고,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확인 설명의 의무에서는. 그죠? 확인 설명서 작성은 그래도 리스트가 쫙 돼 있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반드시 해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는 가장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되는 게 주체가 되겠어요. 그죠? 주체는 당연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확인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다 있는 것이고, 그죠? 밑에 나오는 확인 설명서 51페이지에 보시면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 작성 권한과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작성 권한이라는 건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 그죠? 소속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고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할 수 있고 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무조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서 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소속공인중개사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약집에는 작성하지 않으면 해고하면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등등을 나한테 쓰라 그래요. 이 얘기잖아.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사장님은 그래? 그럼 너 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물론 소속공인중개사가 어떠한 중개활동을 통해서 중개를 완성을 시켰다고 하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다 쓰겠죠. 그죠? 계약서도 다 쓰겠죠. 계약서하고 다 같은 상황이죠.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나 소속공인중개사도 다 작성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다 작성을 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론상으로 본다면 의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그죠? 의무라는 건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처벌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사장님이 있는 사무실에 사장님이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직원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자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자 사장님은 작성 권한과 의무가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작성 권한은 있으나 작성에 대한 의무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중개보조원은 지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아니면 뭐 계약서 작성 이런 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일은 어떻다 그랬어요? 중개보조원은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작성 권한뿐만 아니라 의무도 당연히 없고, 그죠? 중개대상 확인 설명에서도 설명 의무, 설명 권한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의무는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고, 그죠? 확인 설명서 작성은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 계약서를 쓸 때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서류를 몇 가지를 받아오시라 그랬어요? 네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같죠? 전속? 전속이면 네 가지? 야, 약간 시차가 있어서 그렇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받아오는 건 맞네요. 그죠? 예, 정확하신 거예요. 전속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러죠?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일 경우에는 전속중개계약서는 미리 받겠죠. 그죠? 미리 가서 전속중개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서 써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받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공제, 증서. 그죠? 업무 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 가지를 꼭 받으시라 했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업무 보증을 알 수 있는 서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자기가 업무 보증 들었다는 걸 카피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확인 차원입니다. 실제로 들었다라는 거 확인하는 거고. 하지만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같은 경우는 업무 보증은 그 서류가 없어도 내가 보증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죠. 카피된 거 없어도
없어도 그 시점에 내가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업무 보증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계약서의 날짜 밑에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이게 있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겠죠. 계약서 같은 경우는 거래 계약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때요? 계약서는 잘 갖고 계시잖아. 그죠? 계약서 잘 갖고 계시고 등기 권리증 잘 갖고 계시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쓴 계약서 말고 등기 권리증에 보면 또 계약서가 들어가 있죠. 물론 그거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법무사에서 새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계약서와 등기 권리증 중요하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죠?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고 나중에 계약을 하실 때 그거를 원래 잘 보셔야 돼. 그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쭉쭉쭉 1번부터 쭉 이 물건에 대해서 계약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한번 쭉 읽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계약서는 보존기간이 5년. 그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보존해야 될 서류가 전속 중개 계약서.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 그러니까 외우는 건 별거 없죠? 보존해야 될 서류 외우는 건 3개밖에 없고, 그죠? 3, 4, 5니까 큰 문제 없이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행위를, 이거 약간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죠?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작성이 될 경우, 그죠? 누가 작성을 했건 간에, 그죠? 소속공인중개사든지 개업공인중개사든지 누가 작성을 했을 경우에는 의무가 생긴다라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본인이 직접 중개활동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사무실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게 짜잔하고 나타난다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사인하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떤 거? 당해물건. 자기가 중개한 거에만. 그건 아시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가 했던 간에 무조건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중개대상물 확인서라는 게 짜잔하고 나타나면 사장님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해요?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그죠? 함께 서명 및 날인 하여야 한다. 분사무소는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대표자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당해중개행위라는 경우 단독으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이건 무조건 땡이죠. 사장님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기실게요. 52페이지. 그죠? 그래서 자 보시겠습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자 지금은 뭐예요?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얘기죠? 맞나요?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될까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자, 요거를요. 이렇게 가운데 걸 보고 하시는 게 더 좋겠죠.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죠? 맞나요? 개업이든 소속이든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둘 다 정지죠. 그죠? 요거만 딱 기본을 잡으시면 되겠죠. 확인 설명서를 작성했는데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으면, 그죠? 둘 다 정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맞나요? 둘 다 정지. 뭐 했을 때?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서명 및 날인이니까 반드시 이거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겠죠. 확인 설명 의무가 아니지.
맞나요? 확인 설명서니까 서명 및 날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둘 다 정지. 이렇게 기본을 딱 잡고, 그죠? 그 다음에 설명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설명을 안 했다. 그죠? 설명을 안 하면 사장님 과태료 500만 원. 그죠? 소속공인중개사는 또 정지.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내려가면 보관이 되겠죠? 작성은 다 했어요. 어찌됐건 문제없이 설명해주고 문제없이 작성하고 보관을 안 했다. 보관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정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소속공인중개사는 보관의 의무가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없죠. 그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직원인데 직원이 그걸 보관할 상황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딴 데 가면은 그거 들고 가야 되나? 그죠? 맞죠? 직장을 옮기면 공인중개사 내 소속으로 옮기면 그걸 들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관의 의무는 누가 지겠어요? 사장님이 지겠죠? 그죠? 그 사장님은 보관의 의무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제재는 세 가지를 보시는데 서명 및 날인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둘 다 정지, 그 다음에 설명을 안 했으면 과태료 정지, 그리고 보관을 안 했으면 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주거용건증물 작성 방법,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 실제권리관계, 내부시설. 이거 한번 아까 202페이지인가요? 20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그죠? 우리가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같은 경우는 계약서만큼 쓰겠죠? 나중에. 그죠? 계약서를 쓰시게 되면 얘를 무조건 쓰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 포맷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맨 위에 보시면 201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주거용건축물 이렇게 나오죠? 책을 넘기시면 영어가 나오네요. 넘기셔서 2 비주거용건축물 그 다음에 3 토지 나오겠죠? 토지 또 넘기시면 4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나오죠? 그 로마자로 1, 2, 3, 4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나눠지는 거죠? 맞나요? 토지 및 그 위에 있는 정착물 그죠?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중개대상물 3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맞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토지, 건축물 그 설명이 다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워낙 주택에 관한 부분이 좀 많죠. 네? 우리가 중개 대상물 중에 주택이 많으니까 주택과 주택 아닌 것을 좀 나눠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주택이죠. 그리고 중개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중개 대상물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니 같은 주택이면 같은 것이지만 주택과 상가 아니면 토지 이런 거 얘기할 때 각각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그죠? 설명을 해야 될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다 다르니까. 그죠? 그러면 네 가지 말씀드리니까 주택, 주택의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얘네 중에 가장 설명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는 누구겠어요? 주택이겠죠. 그죠? 그래서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면 가장 자세하게 되어 있다. 그죠? 주택을 내가 살려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교통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학교라든지, 뭐 편의시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를 들어가는 경우에도, 그죠? 내가 여기 얼마나 빚이 있는지, 대출을 받았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서는 주택만 보면 뒤에 거는 그냥 그 내용에서 점점 빠지니까, 그죠? 점점 내용이 빠지죠? 맞나요?
그래서 첫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 나옵니다. 그죠? 201페이지. 그래서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또 매매 교환인지 임대인지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책을 안 갖고 오셨구나. 그죠? 네? 아, 예, 그 같이 제가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차피 뭐 들으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네. 다 공부를 다 되셔가지고. 그래서 확인 설명 자료. 어찌됐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자 그랬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요,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 확인 사항은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잡으시라 그랬어요? 기본 확인 사항은 공인중개사가, 그죠? 서류를 보고 공시되어 있는 서류를 보면 대부분 작성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죠? 맞죠? 아니면 그 동네를 잘 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즘 세상은 좋아서 어때요? 인터넷 보면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터넷 지도 보고 따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을 작성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쓰느냐라는 얘기가 첫 번째 나오는 확인 설명의 자료예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하는데 뒤에 붙는 백데이터, 내가 뭘 보고 얘를 작성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종류가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 밖에 자료 이런 걸 보고 하는데 등기권리증을 보고 할 일은 거의 없죠. 주인한테 등기권리증 달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어떨까요? 등기사항증명서, 우리가 얘기하는 등기부 등본, 그죠? 얘는 무조건 떼야 됩니다. 그죠? 권리관계는 얘를 보고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등기사항증명서 반드시 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떼야 될까요? 건축물 대장 떼야 됩니다. 그죠? 건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에 대한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건축물 대장을 띄면 되고, 물론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다 띄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뭘 하는 게 좋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해서 등기권리증,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세 가지만 띄면 어때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특히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될 기본 확인 사항은 다 뗄 수가,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내가 지금 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세 가지를 딱 떼어놓으세요. 시작할 때. 그죠? 세 가지를 딱 떼어놓고 옆에다가 두고 이제 쓰는 거예요. 얘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물권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있잖아요. 이건 뭘까요? 확인 설명 근거 자료는 내가 확인하는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이 있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띄는 거라면 공인중개사가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도배 상태, 벽에 금가고 물 잘 나오는지 일조 좋은지 공인중개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려면 알지만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지죠. 내가 그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맞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집주인에게 물어봐라. 그 얘기 들으셨죠? 예? 집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안 알려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기세를 어딘가 해놔야 되겠지. 왜? 나는 빠져나와야 되니까. 맞나요? 이해되시죠? 나는 집주인,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였으나 매도인, 임대인이 주지 않았다 라는 걸 써놔야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근거 자료 내가 이거 보고 했고, 그리고 자료 요구 사항에 문제가 없다. 빈칸으로 되어 있으면 어때요? 뒤에 써있는 세부 확인 사항을 임대인, 매도인이 다 확인을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나오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밑에 작성을 하는데, 첫 번째 개업공인 중에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는 얘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해당 물건의 소재지, 면적, 공부상의 지목, 실제 이용 상태, 토지에 대해서. 그죠? 토지와 지금 주택이잖아요. 주택은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있죠? 그죠?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재지가 어디고 면적이 얼마고 뭐 보면 알까요? 소재지야. 뭐 내가 이 공부를 뛸 때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도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다 보면 다 주소 나오죠. 소재지 나오죠. 소재지 나오니까 소재 쓰시면 되고, 면적은 토지에 대한 건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나오시고, 그죠? 건축물 대장을 봐도 나오죠. 문제 없죠. 그 다음에 공부상의 지목, 실제 이용 상태, 이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토지는 작성이 됐고, 두 번째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축물 대장 보면 되겠죠. 그죠? 건축물에 관한 건 건축물 대장 보면 다 나옵니다. 중공 연도도 나오고요, 구조도 나옵니다. 그죠? 구조도 나오고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이것도 그렇죠. 건축물 대장의 적법 위반, 이게 또 표시가 돼요. 불법 건축물이 있다라는 것도 건축물 대장에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용도도 보시면 되고, 실제 용도도 보시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이용 상태겠죠. 그죠? 실제 이용 상태는 우리가 그 중개 대상물을 중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임장활동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실제 이용 상태에 대해서는 또 누구한테 물어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지금 답으로 돼 있는데 변호사를 지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주인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지금 거기다가 콩 심어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부상의 토지 같은 경우 공부상으로는 답인데 실제는 뭘로 이용하는? 전으로 이용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표시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약간 개념을 잡아야 될 게, 우리는 실질적인 중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저촉이 되는지 나중에 문제죠. 우리 항상 하는 게. 우리는 항상 이게 불법 건축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중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 그랬죠.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나중에 따지자는 얘기지. 그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죠? 그런 경우는 종종 많죠. 네? 허가는 업무시설을 내놓고 실제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에는 업무실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용도는 주택이다 라고 되어 있고, 구조는 요즘은 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겠죠. 그죠? 뭐 조적조 이런 거, 벽돌로 진 집 이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다 벽돌이지만 그 벽돌이 아니죠. 그 벽돌은 타일이죠. 타일. 맞잖아요. 벽돌 자체가 하중을 받는, 그죠? 내력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에 철근 넣고 콘크리트를 다 치고 그 위에 그냥 벽돌을 붙이는 거죠. 옛날에는 벽돌을 싸가지고 걔가 힘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타일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방향 나옵니다. 방향 기준은 주택에 이 집은 남향이야 라고 할 때 그 남향은 어딜까요? 그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거실 창문을 바라보는 쪽이, 그죠? 바라보는 쪽이 그 건물의 방향입니다. 그죠? 거실에서 창문을 창 열었는데 남향이다. 그러면 집은 남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은 출입구는 북향일 수도 있죠. 북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주실, 안방이나 거실의 방향이 건물의 방향이 되고,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실하고 방향이 좀 애매하고, 뭐 거실도 조그맣고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임대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뭐 원룸일 수도 있고요. 그죠? 지금은 뭐 큰 집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좀 방향이 애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집에 대한 남향이냐 북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를 기준으로 무슨 방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집이 남향이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 집이 어느 쪽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안방 기준, 안방 창문 기준으로 했을 때 무슨 향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뭐 보시면 될까요? 등기부등본 보시면 되겠죠. 그죠? 등기부등본 보시면 권리관계가 나와서 토지,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래서 등기부등본 요즘은 어떤가요?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오죠. 입력을 해야지 나오죠. 내가 출력을 할 때 그 주민번호를 넣어야 나오죠. 물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다 나오죠.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그죠? 얘를 작성할 때는 계약을 작성을 할 때잖아요. 알지만 이름과 주민번호를 써주시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정리가 되겠죠. 누구누구 거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뭐 홍길동 쓰고 주민번호 이렇게 쓰면 토지 소유에 관한 사항이 나오겠죠. 밑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임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건축물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토지와 건축물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임대 같은 경우는 두 개씩 다 잘 안 띄죠. 그죠? 두 개씩 잘 안 띱니다. 뭐에 대해서만 띄요? 건축물에 대해서만 띄고, 그죠? 어차피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그 대출이나 이런 권리관계는 두 개 다 걸잖아요. 한꺼번에 사람들이 은행에서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만 쓰는데 특히나 매매일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매매일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두 개를 다 띄셔야 돼요. 토지와 건축물을 다 띄셔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 뭐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토지나 건축물은 똑같이 나오죠. 권리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 권리관계 누군지 확인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 관리 사항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등기부등본에. 그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해에 대한 사항이죠. 그래서 을구에 나오는 내용, 저당권이 있다든지 근저당권이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전세권이 있다든지. 그죠? 그 소유자가 갖고 있는 소유권에 걸쳐 있는 권리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이 아파트는 3억인데요. 요 앞에 새마을 금고에서 2억 대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맞나요? 2억 대출 받았어요.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어디다 써주냐는 얘기지. 그 내용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2억을 대출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등기부등본에 얼마로 나올까요? 2억 4천 나와요. 그러면 또 어때요? 거래당사자가 또 2억이라 그랬는데 2억 4천이 또 걸려있다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따지죠. 환장하죠. 조금 아시면 좋은데. 그죠? 근저당권 설정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채권 최고액이라는 걸 걸죠. 채권에 대한 최고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빌려 쓴 금액보다 더 은행에서는 어때요? 더 많이 잡는 거죠. 그죠? 2억을 대신 보통 120%, 130% 잡으니까 2억 4천이나 2억 6천이 채권 최고액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럼 채권 최고액과 실제 대출을 받은 금액은 차이가 있다. 그죠? 더더군다나 마이너스 통장, 그죠? 마이너스 통장을 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을 하나요? 근저당권 설정을 하나요?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는 뭐죠? 그죠? 그 근저당권은 대충이죠. 한 개만 오는 거예요. 한 개.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실 경우, 아니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근저당권 설정은 어디서 썼나요? 캐피탈 같은 거 사용하시면 그렇죠. 중고차, 새차, 할부. 그죠? 할부할 때 저당권 설정 절대 안 하죠. 왜 그럴까요? 3천만 원 할부를 했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3천만 원, 다음 달은 2,900만 원, 100만 원씩 갑니다 치면. 그죠? 그러면은 매달 뭘 걸어야 돼? 저당권을 바꿔야 되죠. 설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이라는 걸 설정을 해서 근저당권 3천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천만 원 넘진 않겠죠. 그죠? 그럼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2억 4천이다. 그러면 이거는 2억 대출을 받으셨고 2억 4천 채권 최고액 걸어놓으셨고요. 실제 대출은 5천만 원 밖에 없어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2억을 다 인수 받으셔도 되고요.
갚으셔도 되고 지금 5천만 원 있으니까 변경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죠. 1억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근저당권은 뭐 할부처럼 갚는 상황에는 무조건 근저당이지만 우리가 일반 주택이나 뭐 다가구 주택이나 뭐 이런 데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통 마이너스 통장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마이너스 통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돈 있으면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높더라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으시죠? 그걸 주력 통장으로 쓰면 어때요? 내가 그래도 운영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활 운영자금도 들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자가 안 나가니까. 그죠?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같은 경우가 무조건 있을 건데요. 주택에.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서 뭐 신협에서 했다, 새마을금고에서 했다, 우리은행에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어느 지점까지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공법성의 이용이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그래서 용도지역, 뭐 주거지역,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요거는요, 그 주소지, 소재지에서 용적률, 건폐율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토지 이용 계획상에, 그죠? 나오는 기본적인 사항, 그죠? 물론 저 시도 조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주거지역도 50에 200 하는 데가 있고 50에 100, 60에 200 하는 데가 있고 60에 150 하는 데가 있고 그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용도 지역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기시설이나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주택거래 신고지역인지 이런 것도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 주택일 경우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입지 조건이죠. 그죠? 입지 조건 같은 경우는 주변에 편의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죠? 쭉 나오죠? 그래서 교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한번 넘겨볼까요? 뒤로 넘기시면 2에 보면 토지, 그죠? 로마자 2에 비주거형 건축물, 비주거형 건축물, 그리고 토지 요거를 같이 보시면 내용이 어때요? 이 부분들에서 해서 차이가 좀 나겠죠? 이런 거 보시면 별 내용이 토지 보시면 입지 조건, 그죠? 그 다음에 비주거형 건축물의 입지 조건 보시면 어때요? 주택하고 차이가 크죠? 맞죠? 위에 토지 이용 계획 및 3번, 동그라미 3번까지는 다 비슷하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입지 조건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교육시설, 뭐 판매 및 의료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지만 뒤에 토지나 비주거형 건축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이 있냐 없냐, 관리주체가 있냐 없냐 이런 거 표시하시면 되시겠고요. 넘기셔서 비산업시설 있다 없다, 비산업시설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비산업시설에 대해서도 반드시 작성을 하셔라. 표시를 하셔라. 그 다음에 7번 거래 예정 금액. 이거는 조금 중요하죠. 거래 예정 금액은요. 우리가 어찌됐건 눈 가리고 아웅일 수 있는데요. 거래 예정 금액은 뭐냐면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작성을요. 거래 계약 시잖아요. 그죠?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쓰는데 어쨌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베이스는 뭐가 되죠? 중개대상 확인 설명의 의무에서 오잖아요. 그죠? 내가 이미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많이 하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계약을 하시죠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얘도 같이 작성을 쫙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상 얼굴을 맞대고 계약을 할 때 우리 또 좋아하는 거 있죠.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내고, 그죠? 내고 해야 되잖아요, 내고. 그죠? 내고 해야 되면 11억 5천에 사기로 한 주택을 11억 3천에, 그죠?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는 어때요? 중개대상 확인서도 대부분 어떻게 씁니까? 다 바꾸죠. 바꾸지만 이론상으로 본다면 어때요? 얘는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 예정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거래 예정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금액이, 매매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얘도 다 고치겠죠. 그죠? 다 고치겠지만 이론상으로만 따진다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말 그대로 거래를 예정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 거래 예정 금액이 왜 필요하냐면 밑에 뭐가 나오니까요. 중개 보수에 대한 계산이 있잖아요. 중개 보수에 대한 청구를 여기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있는 건데 어찌됐건 중개 보수도 어떨까요? 거래 금액이 바뀌면 중개 보수도 바뀌죠.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건 뭐예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중개 보수가 990만 원인데 내가 실제로 깎여서 900만 원을 받았잖아요. 여기는 990만 원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 예정금액, 개별 공시 지가, 건물주택 공시가격, 신축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잘 안 나오죠. 토지 같은 경우는 계속 있기 때문에, 원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계속 있을 거고요. 그죠? 요것도 찾아보시면 나오죠. 공시지가는 어디 나와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나오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시면 공시지가가 나와요. 그 다음에 건물 공시가격은 국토부 각 지자체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주택가격이 나옵니다. 그죠? 신축의 경우에는 없다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하셔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것도 우리가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주라 그랬어요? 세금은 절대 해주는 거 아니라 그랬죠? 세금은요 정말 절대 해주시면 안 돼요. 해줘서 맞추면 다행이에요. 원 단위까지 맞힐 자신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추가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시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라? 퍼센트만 알려줘라. 기본이 되는 퍼센트만 알려줘라. 세금 얼마나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3억짜리니까 1%겠네요. 그죠? 면적에 따라서 농토세 붙겠네요? 안 붙겠네요? 이런 게 하면 되죠. 1점 몇 프로 나올 거예요. 대충. 요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아예 넉넉 잡아서 대충 2% 안쪽으로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얼만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상위 600만 원 안쪽으로 나오시겠네. 이렇게 크게 얘기하셔야 돼. 그죠? 많이 나온다 그랬다가 적게 나오는 건 욕 안 먹어요. 그죠? 갭이 커도. 근데 적게 나온다 그랬다가 10만 원만 더 나와도 욕 먹어요. 그죠?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세금은 누구에게? 취득세는 법무사에게, 양도세는 세무사에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법무사는 어차피 여러분들 많이 거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잘 아시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세무사는 약간 좀 약해요. 세무사는 잘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 세무사에서 또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물어보기만 하고 실제 업무 안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세무사도 반드시 한 명 정도는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약간 느낌이 달라요. 세무사는 보통 사무장이 별로 없죠. 세무사는 사무장이 별로 없어요. 법무사는 법무사님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법무사 사무장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세무사는 세무사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법무사는 법무사 사무장하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세무사는요,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그 양반 직접 사장님, 그쪽의 사장님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소개를 해 주셔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거의 없죠. 매도인, 임대인에게 물어봐야 될 거 거의 없죠. 어떤 거? 실제 이용 상태. 이 정도만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충분히 내가 중개를 한다 그러면 임장활동으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놓을 때 이미 어느 정도 해놨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2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세부 확인 사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매도인, 임대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죠? 따져보면 내가 들어가서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요.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책임이 됩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의 책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에게 이 정도의 책임까지는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장님에게 물어봐라. 그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 내용을 모르셔서 못하는 건 없죠. 그죠? 내용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9번, 고고하기 전에 9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이 말 그대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공시되어 있는 소유권 이해에 관한 사항, 소유권의 사항 앞에 다 썼죠? 그죠? 누구 거이고, 누가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얼마 했다. 공시되어 있는 권리는 다 했죠? 근데 공시되지 않은 대표적인 권리가 뭘까요? 공시되지 않은 권리는 임차권이죠. 그죠? 임차권 같은 경우, 또 유치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맞나요? 임차권, 유치권은 공시가 안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원룸 같은 경우가 좀 심하겠죠. 원룸 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작기 때문에, 그죠? 보통 또 최우선 면적권으로 다 해결이 나고 뭐 이렇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전세 부분이 되겠죠. 전세가도 오르니까 전세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몇 개만 들어도 몇 억은 그냥 돼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공인중개사로 확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확인할 수 없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집주인에게. 그죠? 그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이 5억 들어있는데 2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의 소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애매할 수 있죠. 일말의 책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죠? 그럼 계약서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실질은 어떨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인 성실로서, 그죠? 확인한 부분은 어떤가요? 주인한테 호수별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걸로 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어본 내용을 기재를 함으로써 족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잘 들어서 각 호수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뭘까요? 호수별로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라는 정도는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중개대금 확인서면서에 작성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임대 낼 때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리스트를 항상 리스트업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걔를 임대 놓을 때 던져주거나 팩스를 넣어주거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의 상태가 이대로 돼 있어요. 500에 얼마 뭐 이렇게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보여주고 세를 놓는 경우도 요즘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 권리분기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을 표시를 주인에게 들어서 표시를 해줘라.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로의 상태. 위에 거는 건물 전체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건물 안에 내가 실제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 벽면, 도배. 그 다음에 환경조건, 일조량이나 소음,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죠? 하루 종일 내가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밤에 내가 거기 하루 종일 서 있어서 시끄러운지 안 시끄러운지. 그죠? 그리고 안에 있으면 또 다르잖아요. 그 집안에서 내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2번, 로마자 2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은 주인에게 확인을 좀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중개, 보수는 중개, 보수와 실비를 같이 받으실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실비 받기는 좀 어렵고, 중개, 보수 산출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제 배우신 대로, 그죠? 500만원 곱하기, 30만원 곱하기 100 해서 3천만원, 그죠? 더하기 500만원. 근데
5천만 원 이하니까 또 30만 원에 곱하기 70%, 그죠? 70% 곱하기 100 더하기 500. 복잡하죠, 갑자기? 500, 그 다음에 곱하기 요율 0.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출이 딱 되죠? 29만 7천 원 나왔다 그러면 29만 7천 원 적으셔서 이게 결국은 뭐가 되나요? 우리가 청구서가 되겠죠? 그래서 중개보수관에서 202페이지 거기요 보시면 되겠고, 날짜 쓰시고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쭉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어느 쪽이라 그랬어요? 그 맨 오른쪽에 보시면 성명 전화번호 있죠? 성명 전화번호에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죠? 서명 또는 날인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이름 쓰고 도장 찍어라. 그죠? 반드시 등록된 인장 사용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 매수인과 매도인은 이름만 쓰던지 도장만 찍던지 편한 대로 하셔라. 보통은 다 이거 컴퓨터로 치죠, 요즘은.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은 어때요? 이름 다 써놓습니다. 컴퓨터로 입력을 해놔요. 입력을 해놓고 사인하세요, 도장 찍으세요, 이렇게 하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부분은 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이름 안 써놓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이름 쓰고, 소속공인중개사 이름 쓰고 도장까지 꽉 찍게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여 방지, 그죠? 자격증 등록증 대여 방지 그렇게 되시겠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의 업무를 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내 대신 가서 계약하고 와. 이런 경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명 및 날인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보시면, 그래서 내용이, 네. 여기까지 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어느 정도 됐죠? 조금 쉬었다가, 그죠? 여기 조금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부터 할게요. 예.